김성진 기자. 국내 5개 방산 계열사를 거느린 한화의 국내 위상은 확고하다. 한화는 1974년 방위 산업에 진출, 현재 탄약과 유도 무기 체계에서부터 항공 엔진, 다기능 레이더, 함정 전투 체계, K9 자주포 등 화력 체계, 첨단 체계 분야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해왔다. 지난 21일 오후 국방부 출입기자단은 한국방산업계를 이끄는 대전 한화종합연구소를 방문했다. 지난해 7월 신축한 연구소 건물은 한화의 위상을 나타내는 듯했다. 종합연구소는 현재 230mm급 다연장 천무와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KTSSM, LAH 소형 무장 헬기 공대지 유도탄 천검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천궁중거리 지대공, 천마 단거리 지대공, 신궁 휴대용 지대공, 현궁 지대공 요격 미사일, 해성함대함 미사일 등 유도무기와 홍상어, 청상어 등 어뢰의 핵심 구성품 공급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천무는 지난해 10월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ADX 2017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산 무기의 우수성을 강조하며 사례로 언급한 무기로 2015년부터 한화가 전략화하고 있는 대표적인 무기체계다. 천무는 230mm급 유도탄, 무유도탄을 단발과 연발로 발사가 가능하고 최대 사거리는 80km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 주관으로 연구개발이 이뤄진 천무는 대표적인 업체 주관 사업으로 4년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 규격화까지 성공한 이력도 가지고 있다. 한화의 다음 목표 중 하나는 다연장 로켓포 체계를 개량한 천무 II 성능 개량 사업이다. 성능 개량형인 천무 II의 경우 400mm 유도탄까지 운용이 확대돼 사거리가 기존보다 늘어 100km 이상의 목표를 타격할 수 있게 돼 군에서도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날 연구소 로비에서는 천무 외에도 한화가 개발 중인 다양한 무기 체계를 살펴볼 수 있었다. ADX 2017에서 실물 모형이 공개돼 주목을 받았던 KTSSM도 그중 하나였다. 한화는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주관하는 KTSSM의 체계 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KTSSM은 전략화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현무의 미사일 등과 함께 실전 배치돼 육군의 전략무기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또 경공격 헬기 LAH에 탑재될 공대지 유도무기 천검의 모형도 눈길을 끌었다. 공대지 유도무기 사업은 ADD가 주관하고 있으며 한화는 지난 2015년 12월 LAH에 장착될 천검 사업을 획득했다. 한국형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로 불리는 천검은 특히 국내 최초로 유인 항공 플랫폼에 탑재되는 유도무기로 2022년 개발이 완료돼 2023년부터 양산이 시작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화는 포병, 공병 탄약과 박격포 탄약 등 탄약 체계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의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었다. 연구소 로비에서는 K9에 탑재 가능한 155mm 정밀 유도탄 등도 살펴볼 수 있었다. 이 밖에 KF-X 한국형 전투기와 FA-50 경공격기에 탑재가 가능한 한국형 타우루스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개발 모형도 주목을 받았다.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은 아직 탐색 개발 단계지만 조류나 골프공 수준의 피탐 지율을 가진 스텔스 유도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내 방산 10대 기업의 2017년도 매출이 2016년도에 비해 약 18% 줄었다는 산업연구원의 분석이 나오는 등 최근 방산업계의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다. 한국 방산의 10대 기업 중 5개를 가지고 있고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한화도 이러한 분위기에 자유롭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화 관계자는 2020년 국내 단약 유도무기 분야 1위에 오르겠다며 2015년 글로벌 톱티어 글로벌 탑티어 방산업체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멀티플 로켓 론처 MRL, 로켓탄, 미사일을 탑재하고 광범위한 지역을 포격하는 장비로서 로켓포의 일종이다.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둠법칙 제11항 부침 4에 따라 다연장이 맞는 표기라고 한다. 1다연장에서 연장면? 이라는 말은 포탑의 2문 이상의 포트리스의 멀탱이나 슈탱도 이런 계열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포병 산하에 들어간다. 일종의 로켓 무기인 중신기전을 100발씩 탑재하는 조선 초기의 신기전, 화차 혹은 화건은 중국의 다발화전과 유사한 성격의 무기라고 할 수 있다. 1451년 완성된 신기전 화차는 이상적인 발사각도로 사격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중국의 다발화전류보다 훨씬 진보된 무기였다. 하지만 다연장 로켓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에 들어서 소련군이 카츄샤 다연장 로켓을 대량으로 운용하면서부터다. 독일군도 이에 맞서 네벨베르퍼라는 다연장 로켓을 운용하였다. 미군 역시 대규모 로켓 포병을 운용했는데 칼리오페 로켓포의 활약이 두드러졌고 또 해군 상륙함에 장착하여 오키나와 전투나 인천 상륙작전 때 상륙 지원용으로 마구 발사해서 큰 효과를 보았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이후에도 그 유용성이 높이 평가되어 각국은 MRL 개발에 나섰고 카츄샤 로켓의 후신들인 단순한 다연장 로켓부터 미국이 개발한 MLRS처럼 지대지 미사일을 쏘는 다목적 발사기까지 등장했다. 또한 로켓도 포탄처럼 내용물을 바꾸면 활용도도 바뀌기. 장점 편집. 일반 야포보다 더 넓은 범위를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다. 한 번에 여러 발을 발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한 발 한 발의 위력이 야포탄보다 강력하기에 순간 화력이 뛰어나다. 특히 사정거리를 중시한 경우에 그렇다. 현대에 쓰이는 로켓들은 122mm, 130mm, 227mm, 300mm, 심하게는 400mm처럼 대부분 비슷한 연사 속도가 매우 빠르다. 다연장 로켓 발사기의 공격은 보통 국사포의 광역 요란 사격에 맞먹는 효과를 보여준다. 때문에 표적 적의 적군은 숨고 자시고 할 시간도 없이 수십 발의 로켓탄을 단시간에 얻어맞는 꼴이고 적이 황급히 대대 포병 사격을 가해봐야 이미 다연장 로켓 발사기 로켓의 강렬한 소음과 무시무시한 비주얼 덕분에 적들에게 주는 심리적 타격은 일반 포탄 이상이다. 오죽하면 제2차 세계대전 때 소련군의 카츄샤 다연장 로켓은 스탈린의 오르간, 독일군이 사용한 네벨베르퍼에는 비명 지르는 미미 스크리밍 미미 또는 흐느끼는 미미모어 로켓이라는 규격을 사용하는 덕에 탄두의 종류를 다양하게 확장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상황 대처가 유연하다. 상황에 따라
확산 탄두나 관통 탄두 등을 사용하는 것이 그 예시. 야포보다 구경 제한이 널널하다. 비교적 위장이 간편하게 설계된다. 특히 적이 제공권을 쥐고 있어 항공정찰을 막을 수 없고 수풀 같은 엄폐물도 없을 때 굉장히 유용한 장점으로 자주포나 견인포는 모양이 워낙 튀어 위장포를 덮는 말고는 별다른 수가 없지만 다연장 로켓 발사기는 생긴 것부터가 그냥 평범한. 단점 편집. 로켓 발사 시 포연이 강하게 발생함으로 공격할 때 위치를 간파당하기 쉽다. 차체 방어를 위한 무장은 오히려 빈약하다. 기껏해야 중기관 종을 거치하여 견제하는 정도 때문에 후방에서 찔리면 그대로 제압될 수 있다. 본래 이런 곡사포들은 근접 공격에 약한 게 사실이지만 아래에 언급하듯이 일반 야포들은 직사사격이라도 하며 저항할 수 있는데 반해 다. 근접 목표를 직사사격하기가 어려우며 야포에 비하여 정확도가 많이 낮다. 한 번에 여러 발을 쏟아내는 특성 때문에 한 번 사격할 때 조준 사격을 할 수가 없고 발사 시 거치대의 각도 차에 의하여 사거리가 길어질수록 오차 범위가 늘어난다. 옷 때문에 퍼부은 것보다 실피량. 탄두가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 문제점은 유도 가능한 탄두를 사용하여 조금씩 해결하고는 있으나 당연히 가격이 더 비싸므로 도입이 제한적이다. 로켓탄은 야포탄보다 값이 많이 비싸며 67, 유도성이나 확산탄을 탄두에 적재하면 그만큼 더 비싸진다. 로켓의 특성상 포신에 장전하여 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유효 사거리는 야포보다 훨씬 짧다. 실제로도 ICBM과 같은 초장거리 미사일이 거의 인공위성을 띄우기 위한 로켓과 비슷한 수준으로 규모가 큰 이유는 한 번에 적재하는 연료의 양을 늘리는 것으로 사정거리를 늘리기. 로켓 조립과 재장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로켓 자체가 민감한 부분도 많은 데다 부품들의 무게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당장 한 개 소대가 구룡 다연장 탄을 조립하고 장전하는데 1시간 걸린다. 탄 조립하는 데만 50분, 장전하는 데 10분 정도 걸린다.